안녕하세요. 건강365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들어가면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며 무릎이 간혹 쑤시고 기억력까지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정말 고민이시죠? 이럴 땐 검은 콩을 드시면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싹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검은 콩도 잘못된 상황에서 특정 식품과 같이 먹을 때 오히려 혈당 수치가 심각하게 올라가고 치매에도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인 한의학서 동의보감에서는 검은 콩을 오장육부를 보호하고 피를 맑게 하며 머리를 검게 하는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왕 중에 가장 장수하신 영조대왕의 경우 평소 채식 위주의 식사를 즐겼다는 기록으로 보아 아마도 왕실에서는 영조대왕의 건강 유지와 장수를 위해서 검은 콩을 식단에 포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좋은 검은 콩의 효능을 알아보고 이어서 어떤 상황에서 검은 콩을 조심해야 하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바로 치매 예방과 두뇌 건강입니다. 어르신들 내가 여기 왜 왔더라 하며 가끔 깜빡깜빡 하신 적 있으시죠? 연세가 들면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이때 필요한 음식이 바로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 속 성분들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고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피를 원활하게 돌도록 하여 뇌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검은 콩을 섭취한 어르신들의 기억력 감퇴 속도가 무려 40% 이상 느려졌다고 합니다. 깜빡깜빡하는 게 걱정되신다면 검은 콩을 매일 챙겨 드셔보세요. 확실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 30g, 약 반줌 정도를 꾸준히 밥에 넣어서 드시거나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뼈를 건강하게 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어르신들 요즘 계단 내려가실 때 무릎이 시큰거려서 힘드시죠? 연세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골밀도가 낮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검은 콩을 드시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건 잘 모르셨죠? 검은 콩 속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이소폴라본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이소폴라본을 꾸준히 섭취한 폐경 여성들의 골밀도가 1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검은 콩을 먹으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무릎과 허리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과 골다공증이 걱정이신 분은 검은 콩을 꼭 챙겨 드세요. 세 번째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검은 콩의 대표적인 효능 세 번째는 혈관 청소입니다. 요즘 혈압이 높아져서 약을 드시고 계신 어르신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혈압 관리가 잘 안 되면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이 뭘까요? 바로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 속 사포닌과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검은 콩을 8주간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이 평균 1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즉 검은 콩을 꾸준히 먹으면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 고혈압, 동맥경화가 걱정되신다면 검은 콩을 매일 한 줌씩 꼭 챙겨 드세요. 네 번째 검은 콩의 효능은 바로 노화 예방입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흰머리가 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며 자꾸 빠져서 고민이시죠? 이럴 땐 검은 콩을 한번 드셔보세요.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과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머리카락을 검게 유지하고
머리를 풍성하게 하여 탈모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2021년 발표된 미국의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검은콩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탈모 진행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검은콩을 꾸준히 드시면 염색 없이도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혹시 어르신들 중에 검은콩이 몸에 좋다니까 왕창 먹어야지 하면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분 안 계시겠죠?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이 독이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먹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검은콩을 드시면 영양제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검은콩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칼슘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서도 검은콩 속 피트산이 칼슘 흡수를 15에서 20%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즉 검은콩을 과다 섭취하면 뼈 건강을 위해 먹는 칼슘 보충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은 검은콩과의 섭취 간격을 2-3시간 정도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통풍이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혹시 발가락이 욱신욱신 쑤시거나 무릎이 붓고 아픈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통풍이나 신장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대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신장결석 발생률이 35% 증가한다고 합니다. 검은콩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퓨린이 몸속에서 요산으로 변하면서 관절에 쌓이면 통풍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검은콩을 과다 섭취하면 요산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연세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퓨린이 많은 검은콩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 결석까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통풍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검은콩 섭취량을 하루 30g, 즉 반줌 이하로 줄여주세요. 검은콩을 드실 때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요산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늘 피곤해서 자꾸 눕게 되는 분들이나 체중이 갑자기 증가해 얼굴이 붓는 분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검은콩 속에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여 갑상선 기능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 여성분들 중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검은콩을 과다 섭취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분비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이트로겐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의 갑상선 기능이 평균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검은콩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검은콩을 드실 때 요오드가 풍부한 다시마,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콩밥을 드신 후에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속이 더부룩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검은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는 좋지만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검은콩에는 올리고당과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것들이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생성하고 위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은 검은콩을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40%가 만성 소화불량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검은콩을 과하게 드시면 소화 장애가 심해지고 변비나 설사가 유발될 가능성이 커지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검은콩을 천천히 적은 양부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콩을 드신 후 속이 불편하면
따뜻한 차, 생강차나 국화차를 마셔 소화를 돕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 이제 검은 콩이 무조건 몸에 좋은 게 아니라 적절히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아셨죠? 그럼 이번에는 어떤 식품과 먹을 때 조심하셔야 하는지 대표적인 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하면 대표적인 건강식품인데 왜 검은 콩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검은 콩 속 칼슘과 결합하면 특정 물질을 형성하면서 몸속에서 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죠. 칼슘을 잘 흡수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검은 콩을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몸속에 결석을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은 연세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분들에게 더욱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는 가급적 시금치를 피하시고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과 상극인 식품 2번째는 바로 흰 쌀밥입니다. 노년층의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와 혈압 문제인데 이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은 콩은 원래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려 당뇨 예방에 도움을 주지만 흰 쌀밥과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져 오히려 혈당이 급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당뇨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 섭취가 높은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당뇨 합병증 위험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흰쌀밥과 검은 콩을 함께 먹을 경우 혈당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흰쌀밥을 드실 때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고구마를 넣거나 잡곡을 많이 섞어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 바로 미역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검은 콩과 미역국을 같이 먹으면 더 건강해지겠지 하면서 검은 콩과 미역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조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한데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검은 콩과 같이 드시면 갑상선 기능이 불안정해지고 호르몬 균형이 깨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빠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갑상선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는 해조류가 적은 나물 반찬, 콩나물이나 무나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검은 콩을 드실 때 피해야 할 식품을 알아보았으니 지금부턴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찰떡궁합식품은 바로 우유 혹은 두유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허리가 아파서 밤새 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50대 이후에는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럴 때 검은 콩을 드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 속에 이소폴라본과 단백질이 우유 속 칼슘과 만나면 칼슘 흡수율을 높여 골밀도를 강화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칼슘과 이소폴라본을 함께 섭취한 여성들의 골밀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15%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즉 검은 콩을 그냥 먹는 것보다 우유나 두유와 함께 드시면 뼈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무릎과 허리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매일 아침 우유와 검은 콩가루를 섞어서 드셔보세요. 머지않아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참깨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늘 혈압이 높아서 고민이시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심장병,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최고의 조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검은콩과 참깨입니다. 검은콩 속의 사포닌과 이소폴라본이 참깨 속의 특정 성분과 만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낮춰 혈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참깨와 콩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의 혈관 건강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0% 이상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니 혈압이 높거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어르신들은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꿀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현저히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검은 콩을 볶아서 가루로 만들고 꿀을 타서 드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 속의 비타민 E가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사포닌은 몸속 독소를 제거해 피로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꿀 속 항산화 성분이 더해지면 그 효능이 배가 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검은 콩과 꿀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면역력 수치가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검은 콩과 꿀을 함께 먹으면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고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를 실감하시나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눈이 침침할 때를 꼽으시는데요. 눈이 침침해지면서 노안이 오면 세월의 흐름이 확 와닿게 됩니다. 그런데 야속하게 흐르는 세월을 꽉 잡아주는 아주 훌륭한 과일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건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과인데요. 매일 사과 하나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노화로 침침했던 눈이 밝아지고 치매 예방까지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많이 먹으면 당분 때문에 혈당에 좋지 않다는 말이 있죠. 누구는 먹어도 된다고 하고 또 누구는 안 된다고 하고 헷갈리셨을 여러분들을 위해 사과에 대한 오해를 속 시원하게 풀어보고 사과의 효능과 사과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사과의 효능을 배로 끌어올려주는 사과와 궁합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는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 중 하나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플라보노이드라는 물질이 풍부한데요. 이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제로 시신경세포가 밀집되어 있어서 눈 건강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눈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황반의 중심부와 그 주변에 위치해서 빛에 의한 자극과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실제 연구 결과 사과 섭취로 보충이 되는 플라보노이드를 6개월 이상 섭취했을 때 황반 색소 밀도가 50%나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눈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플라보노이드가 꼭 필요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 플라보노이드는 퀘르세틴, 카테킨, 에피카테킨, 프로시아니딘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 카테킨 또한 시력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카테킨은 눈의 모세혈관을 보호하고 망막의 기능을 향상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 교토대학의 연구진은 카테킨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황반변성 발생률이 45%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죠. 그렇다면 사과의 효능은 시력 보호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과 속 퀘르세틴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로서 뇌 속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퀘르세틴이 결핍되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성분이죠.
사과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걸 몰랐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퀘르세틴 섭취가 많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30%나 낮았다고 합니다. 퀘르세틴과 더불어 뇌신경의 필수적인 성분인 펙틴은 뇌 발달, 신경기능, 기억력 향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이 필요하거나 학습 단계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퀘르세틴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서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사과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톤이 한 단계 이상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사과에는 다양한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A가 우리 몸에 부족하면 야맹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비타민 A가 눈의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물질인 로놉신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막 손상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섭취가 중요하죠. 또 다른 비타민인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콜라겐 생성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데요. 흡연자이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앞서 말한 퀘르세틴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자연스러운 미백 효과를 내고 기미, 잡티 개선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죠.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영양소들은 간에서 소량을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식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요. 모든 영양소들은 각각의 쓰임이 있고 영양소에 불균형이 생기면 그에 따른 신체적 불편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식단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사과에 대한 오해부터 해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과가 단 과일이다 보니 사과를 많이 먹으면 당분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분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당류, 두 번째는 복합당입니다. 단당류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을 유발하는 당이고 복합당은 천천히 분해되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당입니다. 단당류는 나쁜 당, 복합당은 좋은 당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람의 몸에는 적당한 나트륨이 필요하듯 적당한 당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과한 것이 문제죠. 물론 좋은 당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섭취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당이 나쁜 당을 모두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는 필요한데요. 1일 당분 권장량은 평균 25g으로 사과 한 개에 약 10g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평균 권장량의 반도 안 되니까 당이 안 높은 거 아닌가 하는 반응과 두 개만 먹어도 권장량의 80%네? 역시 사과는 먹으면 안 돼라는 반응이죠. 후자의 경우가 가장 흔한 반응인데요. 사과의 식이섬유는 당분 흡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면 안심하고 사과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1개에서 2개의 사과를 먹은 그룹과 사과 대체품을 먹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사과를 먹은 그룹의 혈당 상승이 더 낮았으며 식후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사과를 먹으면 다른 중요한 위험 요소인 혈중 중성지방을 낮출 수 있으며 눈 건강에 좋은 플라보노이드의 혈중 농도가 크게 증가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사과는 완전식품으로 앞서 말씀드린 눈 건강과 뇌 건강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책임지며 높은 수용성 식이섬유를 포함하여 장 건강 개선,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체중 감량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사과의 당분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사과의 성분과 영양소, 식이섬유에 초점을 두셔서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를 섭취하신다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사과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 풀렸다면 사과를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를 껍질째 먹어야 하냐, 먹지 말아야 하냐에 대한 의견은 의외로 팽팽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껍질을 깎았을 때의 영양소 흡수율은 51%인 반면 껍질째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은 91%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껍질째 통으로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과는 부위별로 각각 다른 영양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껍질을 제거하고 드셔도 영양소 섭취는 가능하지만 껍질째 먹어야 섭취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 껍질을 벗겨내보면 아래에 하얀 부분이 보이는데 그것을 과피라고 합니다. 과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사과에서 영양가가 가장 높은 부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 관절 건강에도 좋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특히 껍질의 빨간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노화 방지는 물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과육 부분은 부위별로 당도와 영양소가 각각 다릅니다. 꼭지 쪽으로 갈수록 당도가 높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산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한낮에 태양을 많이 받는 윗부분이 아래쪽보다 비타민C 함량이 더 높습니다. 사과씨에는 독성이 있어 씨방 주변은 쉽게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씨방 주변에는 식이섬유인 펙틴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펙틴은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로 유해물질 배출과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주죠. 따라서 쉽게 버리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노력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껍질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도 또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약이나 먼지 때문이라고들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먼지는 그렇다 치고 농약은 깨끗하게 제거하기 힘드니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친환경 과일 세척 세제들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제품 잘 선택하셔서 우리 몸에 좋은 사과, 기왕 드시는 거 모든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과 껍질을 깎냐 안 깎냐 이전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과의 영양소를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과를 잘못 보관하면 사과 껍질을 깎아서 먹는 것보다 훨씬 못한 영양소를 섭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과를 미리 깎아 놓는다. 두 번째, 사과를 통째로 씻어서 보관해 둔다. 세 번째, 실온에 오랫동안 방치해 둔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있지는 않나요? 만약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알려드릴 방법으로 보관법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과는 물에 닿는 순간부터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키친타월로 각각 감싸서 적정 온도인 0도에서 5도 사이의 냉장실 채소칸이나 과일칸에 넣어둬야 합니다. 이때 포인트는 사과를 다른 과일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과가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인데요. 다른 과일의 숙성을 촉진하는 에틸렌 가스를 배출하는 사과와 다른 과일을 함께 보관하면 모든 과일이 빨리 상하게 됩니다. 사과의 영양소를 파괴하는 습관 중 하나는 사과를 미리 깎아두는 것이었는데요. 간혹 가다 보면 사과를 깎아서 통에 담아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량으로 밀폐 용기에 잠깐 담아두는 것은 괜찮지만 대량으로 보관해 놓고 오랫동안 먹을 생각으로 깎아두는 것은 영양적인 면에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먹을 만큼만 잘라서 그때그때 드시는 걸 추천하고, 만약 자른 사과를 보관해야 한다면 단면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두세요. 레몬의 비타민C가 산화를 막아주어 갈변 현상을 방지해 줍니다. 사과는 씻은 후 물기를 완전히 닦은 후 사과 단면이 공기와 접촉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철칼은 산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철칼보다는 스테인레스 칼을 추천합니다. 사과만 먹어도 몸에 좋지만 이왕 먹는 거 효과를 높이면 좋잖아요. 지금부터는 사과와 함께 먹으면 효과를 배로 높여주는 최고의 궁합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요구르트입니다. 사과를 완전 식품이라 부르기는 하지만 유산균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충해주는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요구르트는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유산균은 물론 단백질,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요구르트의 풍부한 유산균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특히 요구르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몸속에 있는 해로운 균들을 억제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도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는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이때 사과를 함께 먹으면 사과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최고의 궁합이 되는데요. 또한 이 두 가지 식품은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개선, 노화 방지, 혈당 조절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과와 요구르트, 요구르트와 사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식품인 것이죠.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사과와 요구르트를 함께 주 5회 이상 섭취했을 때 장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소화장애가 있거나 잦은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주 5회 이상 사과와 요구르트를 함께 섭취하는 생활 습관을 꼭 들여보세요. 사과를 깨끗이 씻어서 작게 썰어준 뒤에 플레인 요구르트에 넣어서 섞어 드시면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가당 요구르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사과에 이미 단맛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무가당 요구르트라 하더라도 가벼운 간식으로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과와의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에 좋은 식품으로 유명한데요. 계피의 성분 중 시나몬 알데히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낮추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과에 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죠. 혈당을 낮추는 계피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사과, 이 둘을 합치면 어떤 효과가 날까요? 혈당 조절에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계피의 시나몬 알데히드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동안 사과의 펙틴은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메릴랜드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 대학에서는 계피 성분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건 물론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 예방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몬 알데히드는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 섭취량이 6g을 넘으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섭취량이 적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사과 요구르트 조합에 뿌려 먹거나 계피차를 통해 권장량을 채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의사들이 추천하는 조합이 바로 사과 견과류 조합인데요.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찐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 몸에 견과류가 들어오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오히려 과식을 막아주고 되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견과류는 콜레스테롤이 없고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호두의 경우 견과류에 포함된 오메가3 성분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사과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신경 건강과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견과류와 함께 섭취했을 때 영양소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뇌 건강, 신경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면역력 강화에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한 가지만 먹어도 큰 도움이 되는데 좋은 것에 좋은 것을 더하면 더 좋아지겠죠? 하지만 무엇이든지 과하면 독이 됩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와 열량에 따라 섭취량의 조절은 필수죠. 5, 60대에게 권장되는 하루 섭취 사과의 양은 1개입니다. 중간 크기 사이즈의 사과이며 200g 기준이고요. 식사 2시간 후에 섭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은 반으로 잘라서 아침, 저녁으로 나눠 드시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깨끗하게 씻어서 칼륨 함량이 높은 껍질까지 함께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6, 70대에 권장되는 하루 섭취 사과의 양은 반 개에서 1개입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소화력이 점차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얇게 썰어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은 최대한 음식물을 드시지 않은 상태에서 섭취하시는 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0대 이상의 분들에게는 하루에 반 개 이하를 추천드립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제거해 드셔야 하고 갈아서 요구르트와 함께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섭취하는 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과와 관련된 건강상식, 특히 섭취 타이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그냥 생각날 때 드시는데요. 사실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확 달라집니다. 먼저 식후 혈당 관리를 위한 최적의 섭취 시점을 알려드릴게요. 식사 직후에 사과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요. 반면 2시간 후에 드시면 혈당 상승이 거의 없죠. 사과의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억제하긴 하지만 식사 직후는 이미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디저트로 사과를 먹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운동할 때는 어떨까요? 운동을 할 때 최적의 사과 섭취 시점은 운동 30분 전입니다. 이유는 우리 몸이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당분은 수분 보충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근육 경련을 예방해 줍니다. 반면에 운동 직후에 사과를 섭취하는 것은 정말 피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피로해서 당이 떨어진다며 단 음식을 찾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운동 직후 당을 섭취하게 되면 피로 회복을 저하해야 하고 소화 불량의 위험이 있으며 근육의 회복을 방해하기 때문에 운동 직후 사과를 섭취하시는 건 피하시기 바랍니다. 공복에 사과를 드시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가 금사과라고 해서 공복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속쓰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영양소 흡수율이 저하됩니다. 반면에 식후 2시간 후 섭취 시 영양소 흡수율이 증가했고 소화 촉진에 도움이 되었으며 포만감 유지에 도움이 되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을 위한 꿀팁도 가지고 왔는데요.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의 펙틴 성분이 체지방 축적을 막아주면서 동시에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 스트레스 요인인 피부 처짐을 예방하며 붓기 제거에 효과가 좋은데요.
무엇보다 씻어서 먹기만 하면 될 정도로 섭취가 간편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간단하게 먹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위산이 걱정이라 사과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침 식사로 사과를 먹고 싶지만 위산이 걱정이라면 앞서 이야기했던 요구르트와 사과, 견과류를 합쳐서 드셔보세요. 위산 걱정도 덜고 공복 상태를 해결해 주어 점심에 과식을 방지해 줍니다. 사과를 간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과를 4등분해서 식사와 운동 전 사이사이에 먹는 것인데요. 이렇게 드실 때는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관할 때 밀폐용기를 사용하는 등 특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8시 이전까지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몸에 좋은 사과라 하더라도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되겠죠? 따라서 정해진 양만 먹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적당한 신체 활동과 함께 사과를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일주일에 한두 번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